네, 교수님.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네. 어, 네,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 계획부터 이번 연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기점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북한 관련 과제가 한번 좀 흐름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짚고, 그리고 저의 이제 학위 논문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했던 그 주간 과제를 마무리를 했고, 또 2022년 올해 들어서 1년짜리 아시아연구소에서 발주한 과제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연구소 발주 과제 연구가 주제가 동북아시아 접경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그 한반도의 오른쪽 상단 지역, 두만강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접경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떤 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를 1년 동안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석사 마지막 학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이 연구랑 비슷한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도 뭐 대상지라던가 아니면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인데 2월까지는 작년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지에다가 투고를 하고 게재까지 하는 걸 목표로 방학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월 이후로는 새 학기가 되고 나서는 아시아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그것과 연계해서 석사학위 논문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고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8월까지는 이제 8월이면은 저는 졸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1년 과제이기 때문에 아시아 연구소 과제는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연구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본 세미나의 그 주제인 방법론하고 저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주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의 도시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해보았습니다.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어서 중력 포텐셜 모형과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이러한 것들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북중러 접경 지역 도시들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 뭐 지금 서술한 것은 접근성, 경제, 생활, 문화, 교육, 환경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더 지표는 이제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마다 도시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연구 주제의 목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즉 네트워크 내에서 지표별로 어느 도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저항에 따른 뭐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임피던스에 따른 도시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중력 포텐셜 모형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물리학에서 기원한 중력 모형은 1950년대부터 이미 도시 동적인 공간 구조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바나스작의 연구 이후에는 중력 포텐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 공간의 유인력을 묘사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도시가 어떤 위치와 위상값을 가지며 존재할 때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나타내는데, 이제 도시 연구의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수식으로는 중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스칼라 양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벡터량으로 전개한 것이 유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분석 결과의 형태로는 그 중력장이라고 하는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래에 보이는 그 지젤스키 외의 연구, 2021년의 연구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주요 도시별로 접근성이라고 하는 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유인력이 있는지, 도시마다 그 유인력을 중력장 안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뮤 값에 따라서 이 뮤 값이 그 프릭션 팩터,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찰 계수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시뮬레이션적인 측면도 가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 포텐셜 모형을 기반으로 한 논문은 2개를 찾아봤는데요. 말씀드린 시티즈에 작년에 게재된 지젤스키 외의 연구가 있고, 또 레지오널 스터디스라고 하는 학회지에 2017년에 게재된 셰플러 외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첫 번째 중력 포텐셜 모형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론으로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AHP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기준의 가중치를 파악함으로써 대안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네,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준 간의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해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합니다. 저는 마침 제가 지금 대상 지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압록 두만강 하위 지역, 이쪽에 HB 분석을 통한 연구가 있어서 그것을 국내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국토계획에서 재작년에 나온 채원 오동훈의 연구입니다. AHP 다음으로는 AMP라고 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요. 같은 계층의 기준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독립적임을 가정하는 그 AHP의 단점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티가 2005년에 제안한 기법입니다. 이것은 목표, 기준, 대안 간의 상호 관계나 종속성, 그리고 피드백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라고 하는 곳에 학회지에 실린 2012년에 롬바르디 외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계준 의사결정 기법의 세 번째 세부 기법으로는 데마텔이라고 하는 기법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AMP에서 가중 대행렬을 구할 때 그 군집 간의 가중치를 같게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바 리서치 센터에서 개발한 기법입니다. 이것은 평가 기준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원인이 되는 기준과 결과가 되는 기준을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를 영향 관계도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핵심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할 수 있고, 또 평가 기준의 가중치 측정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마텔 분석 같은 경우 결과 형태는 평가 기준 지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와 그림은 그 앞대의 시티즈의 2019년에 게재된 앞대외의 연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평가 지표 간에도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규명을 먼저 원인 지표와 결과 지표로 구분해서 한 다음에 그 강도를 영향 관계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크게 2가지 방법론, 즉 첫 번째는 중력 포텐셜 모형, 그리고 두 번째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이 2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론을 찾아보면서 저널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저널 2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신 시티즈라고 하는 저널인데요. 영국의 학회지이고 엘세비어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저널 임팩트 팩터는 5.83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편집장은 지금 중국 분이신데 횡준 자오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저널의 목표는 첫 번째로
그 네, 그 과거와 현재의 그 도시의 개발이나 그 도시 관리 기법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 정책에 대해서, 적절한 도시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도시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코프는 되게 다양한데 제가 뭐 얼반 이런 말들은 다 빼고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지를 맞추려고. 웬만한 모든 단어에 그냥 어반을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반 클라이밋 체인지, 뭐 어반 하우징, 어반 웰페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는 어반 디벨롭먼트 앤 플래닝이 제가 좀 석사 논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여서 그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저널 스터디스라고 하는 학회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적을 두고 있고 테일러 앤 프란시스 출판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널 임팩트 팩터는 4.67 이 정도이고, 여기에 편집장은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영국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버밍엄 경영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 리저널 스터디스 자체가 좀 시티즈만큼 도시에 특화된 학회지라기보다는 뭐 도시 행정적인 것도 좀 다루는 학회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목표는 to connect insights across intellectual disciplines in a systematic and grounded way to understand how and why regions and cities evolve. 그래서 좀 행정적인 측면도 다루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회지입니다. 그래서 학회지의 스코프도 마찬가지로 어, 그 개발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적인 것, 그리고 실증적인 분석, 그리고 뭐 정책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학회지입니다. 저의 방법론 및 저널 소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논문 보내준 거 여기 그 공유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하나씩 되게 핵심 부분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모형에 대해서 제가 참조를 했고, 시티즈에 게재된 마이클 지젤스키 외 작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어, 접근성을 비롯해서 뭐 경제, 환경, 문화, 교육 이런 6가지 측면에 대해서 각각 중력장 필드를 도시를 하고 그걸로 분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저 그림 1을 보시면은 접근성 인자에 대해서 유럽 주요 14개 도시의 그 유인력을 각 도시별로 다른 도시 대비 어떤 만큼 그 접근성 측면에서 유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드 그림이 있고 이렇게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6개의 인자를 반복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6개 인자를 수행을 하고 나서 네, 마침 이게 그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또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런던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을 때 런던의 인자를 제거했을 때 다른 도시 간의 그 유인력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분석을 해본 그런 좀 재밌었던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리저널 스터디스라고 하는 학회지에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요하네스 셰플러 외에 가 이제 게재한 논문이고요. 이것은 중력 모형을 뭐 앞선 그 첫 번째 CT제 게재된 논문만큼 뭐 중력 필드를 면밀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연구 단계에서 연구 구성 단계에서 그것을 어, 시연을 했고 그다음 뭐 리절트 부분으로는 이게 독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독일과 뭐 접경 지역 죄송합니다. 독일과 체코 접경 지역의 그 FDI 프로젝트 즉 뭐 독일 측의 자본으로 체코에 그 협력한 프로젝트의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중력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는 저도 결과 부분 세세하게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부터는 이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중에서 첫 번째 AHP 분석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H 분석이고 저 또한 그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는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국토계획 학회지에 재작년에 게재가 된 연구이고 채원 오동훈 외 저자가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뭐 두만강 하해 지역에 대해서 한국,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HP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것을 HP로 설문조사 요소별로 가중치를 도출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도출하고 뭐 HP 분석을까지 한 것으로 국토계획지에 게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따로 뭐 그것을 더 활용해서 다른 뭐 디스커션을 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로피안 저널 오브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롬바르디 외의 저자가 2012년에 게재한 논문이고요. 스마트 시티 그 수행력을 평가하는 모형을 ANP라고 하는 다계준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서 좀 수립한 그런 연구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AMP는 이제 AHP, AMP 그리고 데마텔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중간 단계 모델이어서 저도 데마텔하고 AHP에 비해서는 크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아서 이 논문도 방법론만 참고하고 논문은 아직 리뷰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ANP 기법을 활용하실 분들은 이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계준 의사결정 기법 중에 데마텔 모형을 활용한 CTG에 게재된 모형이고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좀 맥이 비슷한데 이 저자가 지금 중국의 대학교에 뭐 다니고 있는 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가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아크라라고 하는 도시에 스마트 시티를 이제 건설할 때, 구축할 때 어떤 저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 저해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고 싶어서 그 데마텔 모델을 활용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은 좀 접근이 어려운 북중러 지역에 뭐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을 도출하고 싶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연구랑 좀 맥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 자체는 퍼지 데마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계산 방법은 상당히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가중 대행렬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값들을 추출을 하고 그 값을 가중 대행렬에 수정을 해서 복잡한 수식 절차를 거친 후에 이 각 배리어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저해 요인의 각 대안별로 원인이 되는 그 인덱스를 산출하고 또 결과가 되는 인덱스를 산출한 다음에 그것을 뭐 영향 관계도에서 도식화한 그런 논문입니다. 논문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잘 들었고 그 뭐 다른 학생 질문하기 전에 내가 좀 몇 개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석사 논문하고 지금 아시아 연구소에 뭐 제안해서 지금 선정된 연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동시킬 건지 좀 연동시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뭐 굳이 연동 안 시켜도 되거든 사실은. 근데 연동을 시킬 건지를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방법론 중에서 지금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했던 AHP 분석 방법 말고 중력장 모형이라는 거 이제 가져왔잖아요. 네, 어, 그거를 쓰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법론은 아까 그래픽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한 그림이 나오긴 하던데 만약에 그걸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어떤 특별한 분석 도구 툴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논문을 읽어봤을 테니까 어떻게 그렸는지 좀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시 방법론 얘기인데 글쎄요, 그게 만약에 중력장 모형이라는 게 그냥 얼핏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각 도시의 데이터들을 서로 네트워크 분석 같아요. 대충 보니까 각 도시 간에 뭐 연결되는 뭐 이동량이나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그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그림 그런 것 같은데 뭐 북한 연구 해봤지만 데이터가 잘 없잖아. 데이터가 잘 없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AHP 분석으로 한 거잖아요.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 그래서 근데 지금 그세 번째 코멘트는 하여튼 그 퍼지 디메텔 모형 이게 또 뭐 AHP에서 더 진화한 모형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쓰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연구한 거를 방법론을 그대로 두고 뭐 해외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걸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방법론은 그대로 두고 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방법론을 새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중력장 모형이라는 거랑 퍼지 디마텔 모형이라는 거랑 이거를 시간적으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예비 심사도 해야 되고 4월 달부터 본심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세 가지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볼까? 네 교수님. 먼저 제 개인적인 석사학위 논문과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연구소 과제는 가급적이면 연계를 하는 것이 좀 두 가지 스케줄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던가 대상 지역 이런 것은
저는 제 석사학위 논문이 뭐 아시아연구소 과제하고 비슷하게 가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중력장 모형 이 연구에 좀 한정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직 중력 포텐셜 모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은 아니라서 이 연구 논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 이 연구도 그 원자료는 다른 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그런 좀 유럽 내 14개 도시에 대한 좀 상세한 데이터를 구득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툴 같은 경우는 어, 딱히 시뮬레이션 툴이 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보여드린 기본적인 중력 포텐셜 수식에 기초한 좀 계산 과정은 뭐 컴퓨터로 계산 과정은 처리를 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뭐 별도의 뭐 시뮬레이션 모형을 학습해야 된다거나 그러한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 논문에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론을 채택을 한다고 하면 제가 뭐 2월 안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막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그러한 방법론까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이 퍼지 데메텔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뭐 복잡한 수식에 대해서는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법론의 제 개인적인 학습해서 체화하는 데 걸리는 그 기간이랑 논문 심사 일정이랑 맞출 수 있는지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연구의 어찌 보면은 태생적인 한계인데 자료 구득 제한 측면에 있어서도 이 연구 같은 경우도 그 외부 원자료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본인도 논문화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접근성 팩터, 뭐 경제, 교육, 문화 이런 팩터를 독자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에서도 그 작년 연구에 뭐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생활, 인프라 측면 그런 것들 인프라 좀 고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 인디케이터를 독자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뭐 자료 고득의 제한 문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북한 도시들 말고 북한하고 접경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 남한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니까 남한 도시는 필요 없는가? 그 환동의 경제벨트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그 벨트를 넣어서 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같은 레벨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북한 도시들은 그때 LH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활용했잖아요. 했죠? 네, 그 자료와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구독한 자료들 다 취합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하고 되게 중국의 접경 도시들, 러시아 접경 도시들의 자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만든 자료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같은 레벨에서 놓고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아예 뭐 UN 같은 데서 어, 같은 레벨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에는 또 북한 자료가 또 빠져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중력장 모형을 쓸 수 있을지 내가 좀 의문이 드네. 의문이 들고 통행량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역하는 것들 있잖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주로 중국하고 교역이 많을 텐데 그 데이터라도 뭐 있나? 북한, 중국 사이의 무역 데이터는 좀 기관별로 마련을 해놓는 것으로 좀 저도 알고 있어서 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한 2월 중순쯤 예비 심사를 할 때 그때 좀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런 주제 같은 경우면은 그 논문 심사위원을 어떻게 짜면 되지? 생각해 놓은 논문 심사위원 있나요? 아직 따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발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심사위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음, 보니까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정창무 교수님이 들어가셔도 되겠네. 이거는 뭐 약간 관역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국제개발 쪽 교수님이 어떨까 싶은데. 고영희 네, 교수님. 국제개발 쪽 교수님이 어때요? 네, 저도 국제개발 하시는 교수님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들은 수업 중에서 뭐 국제대학원이나 이쪽 교수님 수업 들은 게 뭐 있나? 좀 이영성 교수님이 하신 환경대 이영성 교수님이 하시는 뭐 북한 도시개발 이런 수업도 들어본 적은 있어서 이영성 교수님도 네, 계신 영성 것 교수님 같고 말고 그 외에는 제가 국제대학원 수업은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균 교수라고 혹시 수업 안 들어봤나요? 네네. 김태균.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 통일평화연구원 쪽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교수님이 날 것 같은데. 음. 여기 오늘 2페이지짜리 그 요약 그 자료에다가 그 심사위원 풀까지 정리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오늘 중으로 다시 보내고요. 네, 그러니까 공유하고 거기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 할 차례죠?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논문 학기에 들어가게 된 석사과정 박세경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는 제목으로는 지속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지난 2021년 12월 30일에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한 실내형 공개 공간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는 이제 현재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지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 있는 이제 공개 공지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를 조금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내용 공개 공지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내용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된 제도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지자체로서는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준이 개략적인 설치 위치나 뭐 최소 기준, 면적만 제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재하여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데 이에 반해서 저희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내 공개 공지에 대한 사례도 많고 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상하는 결론으로는 이게 실외형 공개 공지였을 때는 대부분 녹지 공간으로서 녹지 공간의 확보를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실내로 들어오면은 그 녹지 확충의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하고 그 서울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공개 공지가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실내형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사용한 방법론은 일단 크게 2가지인데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델파이 기법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의견 도출을 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 예측 기법입니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의사결정의 원리란 2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큰 특징으로는 그 전문가 집단이 서로 대면을 하지 않고 설문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면 방식을 거치지 않고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도 보면서 이제 응답 수정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연구 주제랑 관련된 분야로 이제 전문가를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할 참가자를 구성을 하고 그 숫자는 적게는 4명에서 11명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명 이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3번 정도는 진행을 하는데 먼저 1차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 단계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조금 비구조화된 응답 양식으로 주로 이용이 돼서 질문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IC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약간 서술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설문조사의 이제 응답들을 다 취합을 한 후에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설문조사지를 이렇게 2번째 사진과 같이 만들게 되고 이 2번째 설문조사에서는 뭐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요도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또 정리를 해서 3차 설문조사지를 만드는데 이 3차 때는 이제 2차의 결과를 같이 이제 제공을 해 줌으로써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응답을 수정할 사람들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차 설문조사 때부터 합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3차 때 이제 안 되면은 4차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인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용할 2번째 방법론은 사례 연구, 사례 비교 연구인데 이거는 뭐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이랑 분석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뭐 개별적, 기술적, 발견적, 기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의 문제를 설정을 하고 명제 진술, 그리고 사례를 선택하고 자료 수집,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할 때 먼저 사례 연구를 함으로써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실내형 공개공지가 많이 이미 설치가 되고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먼저 미국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거와 이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조금 비교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그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해외 제가 본 저널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본 해외 저널은 랜드스케이프 앤 얼반 플래닝 이라는 저널로 이것의 인용 점수 같은 경우는 11.6,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1.642, 6.142 정도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저널의 목표 같은 경우는 경관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촉진하기 위해 경관에 대한 개념적, 과학적, 응용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집장으로는 두 분이 공동으로 계신데 싱가포르 대학교의 푸에욕탄 교수님이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이제 피터 버보그 교수님이 계시고 이제 그 외로는 편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28명, 독일이 8명, 중국이 5명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저널에 이제 게재된 이제 논문의 저자의 출신들도 함께 봤는데 이제 미국인이 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중국, 영국 출신 순으로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0명이 있고 48개국 중에 1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편집국 자체 운영자 수가 미국인이 많아서 미국의 저자가 가장 많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저널과 관련해서 제가 본 논문은 총 3가지인데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할 방법론이랑 같은 이제 사례 비교 연구를 한 것인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 주변 녹지 접근성이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 또 여기서 사용한 방법론은 이제 인구 수준은 비슷하지만 녹지의 유형이 다른 2가지의 도시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으로는 이제 도시 내외로 녹지의 접근이 더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 연구 분야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경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델파이 그 전문가 집단을 조금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6개의 대륙에 있는 이제 조경 전문가들을 한테 이제 다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델파이의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으로는 설문조사가 조금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설문조사 그 응답률이 조금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설문조사가 계속 될수록 조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결론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 전문가들별로 의견 차이가 좀 많아서 대륙 간의 그 상황에 맞는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나왔고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공간의 위치가 과연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이제 대상지를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큰 틀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입이 되어지는 이제 공원 녹지가 가까이에 있는 이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에 조금 더 취약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 이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본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인데 여기서는 계획 설계, 역사, 건축, 도시, 전반적인 도시에 관한 그런 분야의 논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편집장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의 박진철 교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 횟수랑 논문 게재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학계의 집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개의 논문 모두 방법론은 공간 구문론을 활용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뉴욕시 실내 공개 공지를 중심으로 공간 구문론을 활용을 해서 공공성의 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성, 이제 먼저 여기서도 실내 공개 공제 사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성이랑 개방성을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를 활용을 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평가 지표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논문 역시 앞에 논문과 이제 방법은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대상지 자체가 여기서는 뉴욕시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는 초대형 업무 시설 내의 공공공간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 논문은 이렇게 총 5가지이고, 저는 앞서 본 이 2가지 논문들과 다르게 스페이스 신텍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내는 데에 그런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아직 심사위원 분들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면을 봤었을 때 환경대학원에 그 송재민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서 송재민 교수님으로 한테 한번 심사를 부탁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내용 공개 공지예요? 공개 공간이에요? 정확한 말은 실내형 공개 공간입니다. 실내용 공개 공지가 아니고. 네. 이게 첫 번째 의문은 이게 도시 논문이냐, 이게 조금 애매하네. 그 실내용 공개 공지였으면 이게 지구 단위계 새로 개편하면서 들어온 개념이라서 이게 도시 논문이다라고 이제 좀 고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글쎄, 이게 실내형 공개 공간이라는 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실내형 공개 공간, 이게 건축과 논문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건설환경공학 도시공학 전공이죠. 도시공학 전공 논문으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예상되는 결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결론, 내가 그 결론을 먼저 써보라고 한 이유는 예상되는 결론을 쓰라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여기는 지금 예상되는 결론을 쓴 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상되는 결론이,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내가 좀 써보라고 한 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직 연구는 안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주제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실내형 공개 공지, 여기 위에 1번 연구 주제 밑에 볼드체에는 공개 공지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네모 글씨에는 공개 공간이라고 또 써 있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내에 뭐 역세권 중심부를 분석을 해보니 실내형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뭐 지금보다 20%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예상되는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너무 브로드해가지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뭐냐를, 여기 지금 예상되는 결론 첫 번째 찍에 녹지 확충 문제 해결 방안 제시라고 돼 있잖아요. 녹지 확충 문제 해결 방안이 뭔지를 쓰는 게 그 예상되는 결론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예상되는 결론. 그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답변하고 일단. 네. 세 번째 코멘트는 이 델파이 분석인데, 이거 그 선행 연구들 이제 찾아보면 되게 이제 기관에서 델파이 연구를 많이 써요. 이게 연구원 같은 데 가면 델파이를 많이 쓰거든. 왜 그러냐면, 연구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전문가들 델파이 조사인데, 학생들 쓰는 논문에서 델파이를 잘 못 쓰는 이유가, 답변을 잘 안 해요. 좀 전에 발표했던 경보용 학생이 이제 북한 연구할 때 AHP 분석을 썼었는데, 뭐 100명한테 보냈는데 한 30명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델파이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를 세경이가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보낼까, 처음에 이메일에. 뭐 석사 논문 뭐 어쩌고 저쩌고 치면은 답변을 안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 학위 논문 같은데, 특히 이제 석사 논문급에서는 델파이를 못 쓰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굳이 델파이를 쓰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세경이가 조경학과를 학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송재민 교수님보다는 조경학과 교수님들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시 약간 디자인 쪽이니까, 아니면 이게 또 약간 건축에 좀 관련돼 있으면 건축과 교수님 한 명, 조경과 교수님 한 명, 뭐 이런 식이 어떨까 싶고, 어, 사실은 약간 뭐
조경 쪽으로 논문을 써보겠다고 하면 외부 공간이나 공공 공간 조경 뭐 이런 쪽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 글쎄 이 사실 이제 여기 그 지금 찾아보면 그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작년에 싹 바꿨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바뀌면 보통 그거 따라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바뀌고 때로는 이제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국토부랑 서울시랑 약간 미묘한 관계잖아요. 거기 이제 공개공지 같은 경우 이제 의무사항 같은 경우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해결이 그 뭐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확보가 안 되고 이제 공개공제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도시 설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공개공지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은 있고 또 이렇게 외부 공간 같은 거에서 최근에 이제 도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지하 공간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 공지가 아니고 지하 공간 얘기죠. 뭐 을지로 지하 공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공원 그 저기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 그 취소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뭐 이게 지금 약간 지속 가능에 대한 그런 뭐 계획 기법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저탄소 도시 쪽으로도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왜 이 주제를 정했는지 네 번째 질문은 왜 이 주제를 정했는지 그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네 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까? 먼저 실내용 공개 그 예상되는 결론에서 말하는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새 실내 정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실내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개 공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부는 이제 실내 정원처럼 식물들을 많이 도입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델파이를 쓰려는 이유 자체도 이제 저의 생각만으로는 그런 개선 방안을 내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의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만약 제가 보내면 뭐 서울시 공무원 쪽이나 조경 건축 회사나 일반 건축 회사 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합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면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학과 수업이나 조경학과 수업을 듣지를 않아서 만약에 심사위원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막 학기 때 들으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서울시 지구단위제 지침을 작년에 다 바꾼 거를 저도 다 봤고 지금 실내형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이라는 말 자체를 서울시에서 내고 보도한 자료에서도 공지라는 말과 공개 공간이라는 말을 약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혼용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공개 공지를 이제 실내용 공개 공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실내용 공개 공간으로 제가 잡은 이유는 원래 기존에 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맞는 이제 연구 주제를 찾다가 이제 사람들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개 공간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변화랑 연관지어서 제가 조금 해결 방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실내 공개 공간에 대한 규제를 봤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되게 많이 보여서 아직까지 실내 공기의 질이라던가 냉난방 관리에 대한 그런 규제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더 들으면은 더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이 될 거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도출해내면은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희 주제나 여기 방법론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 질문 있어요? 다른 학생? 김효정. 네, 저도 사실은 실내화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 단어를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게 논문 제목이 개선 방안 연구가 되려면은 어쨌든 이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실내화 공개공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인식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면은 왜 이 논문, 이 연구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지속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이 우선 처음 접근에서부터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또 다른 학생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이나 정광식. 네, 교수님.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처음 보는 이제 소재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당연히 작년 12월 30일에 이제 건축조례 개정을 해서 실내용 공개 공지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그 서울시에는 그 사례가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해외 사례 이 기반에서만 이게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까 그 효정 누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이제 그런 해외 사례에서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방법론인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여기 뭐 세경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먼저 원래 실외형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공개 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도시민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간 그 건축주들의 약간 사유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큰 문제로 하나가 이게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뭐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이제 공개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이 실외형 공개 공지를 실내로 들여오게 되면은 이제 흡연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그런 건 완화가 된다고 그런 방향에서 서울시에서는 조금 실내형 공개 공간에 대한 설치를 조금 활발히 하고자 하는 것 같고, 광식 오빠가 말한 것대로 아직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막 도입을 한 거다 보니까 설치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연구의 로드는 뉴욕시를 이제 중점적으로 뉴욕시에서 하고 있는 실내형 공개공지에 대한 법 제도와 이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위치에 지금 이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좀 주제를 다시 생각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마 내 추정으로는 이게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리 지침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 이게 뭐 공개 공지를 건물 안에 지어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용적률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요구 때문에 아마 이 건축조례를 바꾸겠다. 이 순서대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 상황이. 그 시작점은 아마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델파이 기법은 이게 뭐 조사를 해본들 사례도 없는데 뭐 조사한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답변을 한다고 해도 뻔한 답변일 것 같아. 뭐 환기 설비를 잘 해야 된다거나 뭐 구조물을 더 안전하게 뭐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근데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내 예상에는 이거 적용할 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에 여유가 없는 데들, 뭐 예를 들면은 강남에 뭐 어디 해란로 주변에 오피스를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일 때 공개공지를 내부화해 가지고 대신에 이제 조건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들어가는 것만을 보존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제 이거를 선택하겠지. 뭐 땅이 굉장히 넓은 데들은 이거 공사비 뭐 굳이 들여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쓸 수 있는 데도 이제 주로 뭐 상업 지역이라든가 땅값이 비싼 데들 뭐 이런 데들 이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의 1층 부분을 다 이제 뭐 결국에 아트리움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아트리움으로 공사를 해도 그 공사비만큼
수익을 더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용지들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법제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100개도 시행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00개도 없는 데들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이거 지금 실내용 공개공지 같은 경우. 하여튼 뭐 지금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델파이 기법을 쓸 게 아니고, 이거 물어보면 아마 거꾸로 질문할 것 같아요. 거기 설계사무실 뭐 이런 데다가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설계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연구할 시간도 없고 설계하느라 정신없는데, 차라리 뭐 해외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 좀 설명해줘, 조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지. 그 사람들이 뭐 설문한다고 한들 답변이 잘 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해외 사례 조사냐라고 했을 때, 해외 사례 조사 방법을 쓰면 또 이제 문제가 그 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있죠. 그리고 또 케이스마다 또 다 뭐 그 해상도가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 그 뭐 여기 지금 공개 공지 케이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식물원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공조 설비나 그런 게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뭐 무슨 아트리움들이 거의 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 아트리움의 뭐 공조 설비 케이스 뭐 사례나 뭐 거의 공기질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또 그런 걸 조사한다고 해서 이런 무슨 최소 기준, 또 뭐 설치 위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지 아마. 그래서 좀 그 주제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박세경 학생은. 그리고 또 이제 담배 피는 거 뭐 얘기를 막 하던데, 담배 피는 거랑 여기 기후 변화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응? 하여튼 좀그 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하여튼 근데 약간 공원 녹지 이쪽으로 써보려고 하는 건가, 세경이는? 그거는 조금 연관지어서 써볼 생각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렇게 뭐 근린공원 이쪽으로 또 접근해도 되고요. 사실 이런 주제 같은 경우가 그 UFUG라고 어반 포레스트 앤 어반 그리닝이 딱 요 주제에 관련된 저널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세경이. 알겠죠?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발표 시간은 없지만 내가 다시 볼 테니까. 그리고 석사들 지금 논문 심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사자를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사자 다 다르게 하면은 시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2그룹 정도로 나눠서 심사자를 통일할까 싶거든. 그래서 한 그룹에 한 4명 될 텐데, 한 그룹은 이제 뭐 일단 정찬무 교수님이 들어갈 테니까, 그 그룹은 정찬무 교수님 플러스 뭐 약간 계획적인 뭐 이런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고, 또 약간 디자인이나 뭐 이런 조경 쪽 뭐 이런 쪽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또 한 그룹이 되고 해가지고 심사위원 2그룹으로 정해볼까 하니까요. 그 조경학과 교수님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 있거든요. 조경학과.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 그래요. 네. 송재민 교수님은 사실은 조경을 잘 모르세요. 그거는 원래 여기 건설 환경에서 환경을 전공했고 국제 개발 쪽 이쪽 주로 했기 때문에 조경 이쪽을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채원이. 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교수님께서 요구해주신 이번 세미나의 이제 전월 소개, 그리고 이제 제 주제와 예상되는 결론 방법론을 2장에 구성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장에 제 개인 연구 보충 설명을 위한 자료로 구성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주제는 역세권 빌딩 공간 구성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용도 상향 지역을 중심으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제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구분하고 이제 각각의 사업 대상지의 입지 특성별 최대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가운데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는 기준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중심 반경 250m로 설정을 해서 역 인접부와 그리고 간선가로 면적부, 그의 역세권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신규 사업 대상지 4곳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현재 서울시에는 20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이제 용적률의 상향분의 50%를 이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 임대 오피스, 그 임대주택, 상가 등 지역의 입지를 고려한 지역 필요시설에 확충을 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생활시설이나 비주거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건축물 외부에는 공개공지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지 4개의 역세권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공공기업으로 이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등의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의 건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사례는 신림동 일대 이제 경전철 신림철이 들어설 예정일 서울대 벤처타운역인데요. 그래서 이곳의 경우에는 기존 이제 준주거 지역을 근린상업 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이제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임대산업을 벤처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이제 지역 특색에 맞게 공간 구성 방식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결론을 우선은 일반적인 결론으로 잡아보았는데, 증가한 50%의 용적률이 이제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나 공공임대 시설 등의 기여분으로 계획이 되어서 기존에 들어섰던 역세권 빌딩들과 상이한 저층부의 공간 구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간 구성 변화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론을 우선 생각해 놓은 것은 2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사례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헌과 지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인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 등의 현황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 대상지의 빌딩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간 구석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도면화 유형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전체적인 건물들 단위의 공간 구성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2번째로 생각해본 방법론으로는 이제 토지 이용 계수를 이용한 토지 이용 특성 분석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토지 이용 계수 LQ나 FLQ 분석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 현황과 문헌을 토대로 해서 토지 이용의 용도와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의 용도를 이제 중어, 상업, 공업 등으로 설정을 해서 층별 용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한 후에 이제 전체 연면적분의 이제 특정 연면적 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토지 이용 개수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개수 값이 보통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 내에 토지 이용이 특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역세권의 토지 이용 중에 이제 특정 용도 특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 이용 개수는 전체 역세권에 비해서 이제 특화된 토지 이용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FLQ 분석입니다. FLQ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토지 이용 개수가 가지는 전체 역세권을 대상으로 어떤 용도의 지역만이 집중돼서 나타나는지 비교 불가하다는 이제 한계를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기존의 입지계수 산출식에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 그 과장을 조금 최소화하고 지역 특화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FAQ 분석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현재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 사업 대상지에 이제 빌딩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제 빌딩들의 공간 구성 정보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심의가 통과된 이제 6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뭐 진행을 해야 하는지 등의 이제 설계적으로 연구 설계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 논문 사례와 더불어 저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정한 5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논문 자료를 참고한 저널은 이제 국외 랜드유즈 폴리시와 한국 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입니다. 우선은 2개를 사용한 이유는 국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제 연구 주제와 좀 비슷한 연구는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연구 방법론적으로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진 논문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시설계지 논문도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랜드유즈 폴리시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이고요. TOD 개발과 역세권 개발의 연관성을 이제 1980년대 서울을 대상지로 실증하는 실증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자리오 계획이라는 이제 계획을 토대로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주거와 교통의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팽창하게 됨을 설명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대상지를 사례 대상지로 이제 로자리오 계획을 실증하는 연구였고요. 2번째는 도쿄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TOD 개발과 이제 도시 지역 팽창을 TOD 개발이 도시 지역 팽창을 야기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연구로서 이 연구는 이제 정성적 정량적 연구를 모두 사용해서 도쿄의 지역을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눠 실증 분석 마찬가지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도시 계획 측면을 이제 해외 도시와 조금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뉴욕이나 다른 기타 해외 도시들과 비교를 해서 기본적인 물리적 상황 등을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도쿄 내 3개의 도시들을 이제 바로 세분화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TOD 개발이 도쿄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제 실증 연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째 논문도 이제 랜드유즈 폴리시에서 가져온 논문으로 토지 용도의 변화와 접근성, 젠트리피케이션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접근성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된 연구이고요. 공간 정보 데이터의 이제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새로운 도시 트렌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랜드 유즈 폴리시 저널에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 뭐 역세권 개발이나 토지 이용 변화와 같은 특정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저널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랜드 유즈 폴리시는 이제 토지 이용 용도 지역 등의 이제 도시 차원의 광역적 범위의 문제를 주로 다룬 이제 저널입니다. 그래서 현재 편집장은 J.A. 자건베르겐이라는 이제 네덜란드의 교수님이시고요. 총 57명의 에디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편집 요원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영미권이나 이제 유럽의 에디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는 125개 저널들 가운데 22번째로 좀 비교적 높은 임팩트 팩터도 가지고 있는 저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광역적 범위를 이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을 이제 목표로 해서 저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널의 이제 에임 스코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토지나 이제 도시 차원의 광역적 범위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논문도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출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저널 같은 경우는 도시 설계로 이제 한국 도시 설계학회에서 나오는 도시 설계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은 박태원 교수님으로 이제 광운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 참여부회장은 이석환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이제 결과관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설계에 관한 학술 연구 논문, 그리고 이제 학술 연구에 준하는 설계형 논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도시 관련 학과나 건축공학, 건축학부의 교수님들로 이제 에디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연구원 소속이신 분들도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로 나눴을 때는 0.89 정도 됐고, 학술지 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1.01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2021년 기준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설계에서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논문이고 이제 도시설계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체복합시설 매개공간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연구로 이제 매개공간이라는 설계 언어를 이제 정의를 해서 매개공간의 관점에서 뉴욕의 두 개 복합시설을 유형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개공간 설계 언어 자체를 아마투어 그리고 포디움, 밀리유라는 특정 단어들로 유형화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입체복합 시설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도심지 내의 복잡한 부지 설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유출하는 대로 연구를 끝맺고 있고, 부지를 유형화하고 이제 입체복합시설 매개공간 유형하는 방식으로 제가 공간 구성 방식을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논문이라 참고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출판했던 연구로 공공성 관점에서 본 프라임 오피스 저축부 공간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20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저축부의 공간 구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연계성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향후 프라임 오피스의 설계 및 계획 시 관련해서 정책 수립과 계획 과정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논문은 이제 건축물 단위로 유형화해서 이제 공간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사례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니, 내가 중간에 좀 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요. 다른 학생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봅시다. 우리 약간 뭐 주제 부분은 시의적절한 것 같네. 그러니까 주제를 정할 때 좀 좋은 어프로치가 뭐냐면 이런 시의적절성 같은 거. 사실 아까 세경이가 찾아온 것도 주제 자체는 그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새로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선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 정책과 제도라고 봤을 때 정책이 바뀌어야 제도가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거고 사실. 근데 지금 그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뭐 청년 주택이라든가 뭐 주거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역세권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는 일단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중에서도 지금 토지 이용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도 괜찮은 주제 같아. 지금 용적률을 올리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약간 지금 얼핏 듣기로는 무슨 도시 역사 느낌도 약간 나던데, 아까 로사리오 플랜 그게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토지이용 정책 중에 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부분 내가 좀 잘 못 들었는데 중간에 약간 그런 토지이용의 그런 변화 추이도 한번 보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그 고찰은 없애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뭐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내지는 여기 지금 예상되는 결론만 놓고 보면 이것도 좀 모호하게 쓰여 있네. 그 예상되는 결론이 뭔지 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이 예상되는 결론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LQ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LQ 분석은 사실은 이제 산업 연구할 때 쓰는 거거든, 보통은. LQ 지수가 아니고 다른 건가, 이게? 글쎄, 어떤 방법론을 쓰겠다는 건지 또 잘 모르겠네.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 그 답변하기 전에 한번 아까 케이스 중에서 지연이 학생이 쓴 논문은 되게 잘 쓴 논문이에요. 되게 잘 쓴 논문이고 주제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시의적절성 말고 또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평가할 때 쓰는 게 이제 학술적 의의 부분인데, 연희 학생 같은 경우 학술적 의의가 좀 있었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상업용 오피스인데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공공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주장은 하는데 사실 민간 시장에서 잘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고가 프라임 오피스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논문이어가지고 잘 쓴 논문이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케이스 스터디를 쫙 해가지고 약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역세권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쭉 추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논문이. 하여튼 내 질문은 그 두 가지 아까 결론에 대한 부분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하고 먼저 답변을 해보죠. 채원이. 네. 네. 우선 결론 자체는 저도 이걸 어떻게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좀 브로드하게 당연히 예상되는 결론을 사용을 했는데요.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아직 제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 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건축물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축물 개별 단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간 구성 방식을 도출하는 식의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지 이용 계수 분석도 제가 원래 산업 쪽에서만 사용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학위 논문에서도 그 경인선의 역세권 개발 토지 이용 계수를 통해서 분석한 논문이 한 편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 이용 특성 분석에 이제 토지 이용 계수 LQ 분석을 사용을 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토지 이용 특성 분석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연구 자체가 역세권 사업 대상지의 토지에 집중을 할지 건축물 단위에 집중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모호하게 한 상태라 방법론은 두 개를 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도 이제 활성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예상되는 그리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브로드하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어디 다른 학생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해 봅시다. 김효정. 네. 좀 조금만 좀 생각 좀 하고요, 교수님. 규정웅. 네, 저도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지금 적혀 있는 예상되는 결론은 서울시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용적률 50%는 생활 서비스 넣고 50%는 상업 원래 하는 용적률 증가분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풀어놓은 거라서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세를 봐서 그러니까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 지역만 보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 지역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본다던가 그러니까 그 이제 동시간대로 볼 거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지정되기 전과 후를 아예 비교하면서 지정이 되면서 예전에 세퇴하거나 또는 좀 필지나 그런 조건들이 좀 열악했던 곳들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네. 여기 지금 보니까 증가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쓰여져 있는데 공공기여분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요거는 학술 논문 아니라 어떤 연구 보고서 같은 거라도 좀 찾아봤나요?
연구 보고서는 살펴보지 못했고, 이제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제 지역의, 지침이나 조감독, 계획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음. 채원이도 이 지금 예상되는 결론하고요. 방법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다시 작성해서 다시 좀 공유를 해주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생각을 해봤나요? 저도 심사위원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심사위원까지 정상무, 포함해서 네네. 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서 오늘 중으로 다시 좀 나한테 보내보고요. 네. 네. 화면 좀 꺼볼까? 이제 오늘 3명 발표한 거 각각 여기 업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봅시다. 저기 보영이는 여기 입력을 했나? 아, 여기 있네. 보영이. 네, 교수님. 주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맞네. 그런 거죠. 근데 약간 그 도시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쪽이면은 여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공간 구조 쪽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어서 3번 항목에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음. 그 아까 새로 제기한 그 방법문이 AHP의 새로 뭐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되나? AHP에서 제기됐던 그 단점들을 한번 ANP가 보완을 하고 그 ANP가 또 여전히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재차 보완하는 것이라서 시기적으로는 네, AHP보다 더 향상된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중력장 모형은 뭐 굳이 얘기하면 뭐라고 봐야 돼요? 그게 막 수식이 많던데 그 수식이 결국에 어떤 걸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얘기인가? 여기 지금 방법론 분류에서는 요인 분석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인 분석 또는 그 결국엔 T 검정 돌리기 때문에 T 테스트 분석에도 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세경이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지속 가능성에서 나왔네. 세경이? 4번 공공공간 보행 쪽이랑 이제 8번의 도시환경 지속 가능성의 두 가지에 입력하였습니다. 네. 방법론은 어디에 해당인데요? 방문론은 우선 사례 연구랑 좀 델파인 다시 생각해 봐야 해서 네.
우선 7번 사례 연구에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채원이 네, 저는 도시 형태 사례 연구 항목에 이름 써놨습니다. 채원이 아까 토지용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토지용이면은 이쪽에 더 맞겠는데. 아,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 연구만 하는 건가? 우선은 사례 연구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례 연구는 이제 그 학술 논문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학생 다 마찬가지인데 사례 연구만 가지고 학술 논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그래서 논문들을 읽어보면 연구 방법을 쓰는데 리터러처랑 케이스 스터디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례 연구는 그 알파를 위한 선행 연구 같은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그 오늘 발표한 3명 중에 자기 방법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는 학생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방법론을 검토를 해서 그 방법론을 방학 때 공부를 해놔야지 뭐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론 선정이 너무 늦어버리면 차분하게 논문을 못 써요. 차분하게 논문을 못 쓰니까 되도록 오늘 안에 보완 자료를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을 찾는 방법은 선행 연구를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거든. 선행 연구, 내가 하는 주제하고 비슷한 선행 연구를 찾았잖아요. 지금 5개씩. 그 5개에서 무슨 방법론을 썼는지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논문을 강독을 할 때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설명해 줄 때도 그거 다 설명해 줄 필요 없고, 초록만 설명해 주면 돼. 초록에서 잘 쓴 논문들은 다 초록의 연구 방법이 나와요. 초록에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이 뭔지, 이런 류의 논문은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구나, 그걸 체크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문 다 설명해 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초록 설명해 주고, 초록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보여주고, 연구 결론에서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만 찾아주면은 빨리빨리 논문을 읽을 수가 있지. 그거 다 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설명할 때 꼭 어떤 연구들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론을 선정한 게 잘 됐냐 못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선행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법을 썼다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방법론 설명할 때 그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 정리하는 거예요. 방법론 설명할 때는 그 논문 리뷰랑 방법론을 그래서 같이 하는 이유가 그걸 같이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3명 이제 발표 끝났는데 오늘 좀 보완해야 할 학생들은 되도록 오늘 안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공유를 해주고, 다음 주는 그 마찬가지로, 다음 주는 좀 4명이네. 다음 주는 좀 바쁘겠네요. 다음 주는 안재인, 조민경 A, 김예근, 김지민. 예근이는 원래 논문 심사는 아닌데 들어가 있네. 그 저기 세경이 같은 경우는 그 LID 같은 건 어때요?
수자원공사 연구하면서 LID 많이 했었는데 LID야말로 지속 가능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몰라,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 생각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 4명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좀 오늘 그 학생들 좀 잘못 그 진행한 부분들 좀 잘 반영해가지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설 전에 그 논문 심사 받는 학생들은 한 번씩은 다 리뷰를 한 거니까 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시간 있는 학생들 보면서 예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 잡을게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